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장남인데 재산을 다른데 기부하시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건 너희들이야. 내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손 벌리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언제 서랍을 뒤졌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제가 화장실을 찾다가. 거짓말 마. 내가 직접 봤어. 내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뒤지고 있었잖아.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연세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결국 저희 것이 될 텐데 지금 필요할 때 미리 나눠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내 나이가 어떻다는 거니? 나 아직 멀쩡해. 니네들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 달라 하고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전화 한 통 없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할 말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네요. 법적으로 날 협박하는 거니?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어. 뭐라고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에게는 아이들도 있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제 너희 얼굴도 보기 싫다. 안녕하세요. 70대 김영숙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깨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지만 저는 반가움에 얼른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이고, 너희들이 웬일이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어머님, 갑자기 찾아뵈서요. 평소 같으면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며느리가 오늘따라 유독 조용했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어머니,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요. 게다가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니 힘들구나.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며느리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원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해요. 아이들 교육비 대출금 때문에.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내외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금전적인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네. 얼마나 필요한 거니? 어머니, 사실 저희가 바라는 건 아들이 말을 더듬으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미리 좀 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지금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믿기지 않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리 나눠달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집 대출금 이자도 밀리고 있고. 그렇다고 내 재산을 달라는 게 말이 되니? 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만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들고 회사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니. 저는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나이를 언급하며 재산 정리를 종용하는 며느리의 말이 생각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급한 일로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예약된 약속이 있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나왔어? 아직이니?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대답이 없어 거실로 들어가 보니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쳐서 쉬고 있나 싶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는 거니?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그게 제가 화장실을 찾다가 문을 잘못 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찾는데 내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뒤지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통장을 서랍 위에 황급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이런 행동을 하다니.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냥 이상 변명하지 마. 내가 직접 봤잖아. 저는 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뢰했던 가족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만. 그래서 남의 물건을 몰래 뒤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은 아들에게 직접 말할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알면 저한테 화낼 거예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 내 방에서 나가. 며느리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서랍을 확인하니 통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와 보험 서류들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구나? 어머님, 정말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네 얼굴도 보기 싫다. 나중에 아들과 함께 다시 오렴.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뭐 하는 짓이람. 며느리가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그녀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다시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어머님이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침대 옆 전기장판 스위치를 여러 번 눌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장 났나 보네. 옷을 두껍게 껴입고 거실로 나와 난방을 높였지만 오래된 집이라 금세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지만 전기장판이 갑자기 고장 났어. 혹시 하나 사다 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요즘 저희도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전기장판 하나 사주기도 힘들 정도로. 전기장판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사실 이번 달에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대출금 상환일도 곧 다가와서. 저는 아들의 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달에는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수화기를 넘겨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아, 며느리구나. 방금 남편이랑 통화하셨다고 하던데. 장판이 고장났다고요? 그래, 갑자기 작동이 안 돼서.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두꺼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안 될까요? 이번 달에 저희가 정말 빠듯해서.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제 생일에 전기장판을 선물로 사다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고장난 것 하나 바꿔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사드릴게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된 담요를 찾아 몸을 감쌌습니다.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저렸지만 다시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딸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그냥 좀 추워서 그래. 전기장판이 고장났어. 정말요? 제가 지금 퇴근길인데 들러서 하나 사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금방 가겠습니다. 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반응과 달리 딸의 다정한 목소리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딸. 딸이 새 전기장판을 사다 준 지 이틀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 와도 좋아. 손주들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손주들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달력을 넘기니 제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 기다려지곤 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벌써 이런 날이 왔네. 저는 차분히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아들이 미리 전화해서 생일 계획을 물어봤을 텐데 최근 벌어진 일들로 인해 그런 연락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 생신이시죠? 그래,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작년처럼 케이크 준비할까요? 딸의 전화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은 제 생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특별히 뭘 할 필요 없어.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 안 돼요, 어머니. 생신인데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딸의 다정한 배려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아들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부터 친구들의 축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연락은 오후가 되어도 없었습니다. 혹시 깜짝 방문할 계획인가? 저는 괜히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기대했지만 초인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이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당연하죠. 어머니 생신인데. 저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아니야, 음식은 정말 맛있어.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혹시 오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 없었어요? 응, 아직. 대화 중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돈 보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방문하던 아들이 이제는 짧은 문자 한 통과 돈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요? 오빠예요? 응, 축하 문자가 왔네. 다행이네요. 적어도 잊지는 않았네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케이크 자르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조용한 집에서 아들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앱을 확인하니 정말로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한숨을 내쉬며 저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잘 받았어. 답장을 보내고 한참이 지났지만 아들의 추가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통화로 오랜 시간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오던 아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문자 한 통으로 생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아들인가 싶어 서둘러 확인했지만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찾아뵐게요. 생일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전화가 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웬일로 전화했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아들의 말에 긴장했습니다. 최근 아들이 연락해 올 때마다 항상 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내일 시간 되세요? 아들의 말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만나자는 제안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다른 의도가 있을까 싶어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요. 그냥 어머니 건강 체크하러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요. 병원이라는 말에 저는 더 의아했습니다. 제가 아픈 적도 없고 정기 검진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거절하려 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난 멀쩡한데. 요즘 어르신들 건강 체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종합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당황했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몇 시에 오려고? 오전 10시쯤 갈게요. 아침 드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왠지 모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최근에 제가 아프다는 소문이라도 들은 건가 싶어 걱정도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친절했고 며느리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오늘 날씨도 좋네요. 그러게. 둘이 같이 오다니 웬일이니? 당연히 같이 와야죠. 어머님 건강이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한데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지만 내심 경계심을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 부부는 평소보다 대화가 많았습니다. 말투도 상냥했고 제 건강에 대한 걱정도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아들이 저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작성해 주세요. 병원에서 필요하대요. 저는 안경을 꺼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병원 접수 양식이 아니라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순간 의아했지만 혹시 아들이 제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려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니? 병원 서류 같지 않은데. 아, 네. 사실 건강검진과 함께 보험 상담도 예약했어요. 어머니 나이에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요. 아들의 말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 보험을 들기에는 이미 늦은 편인데다 이전에도 보험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계약자는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계약자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니? 그게 어머니 명의로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요. 제 명의로 하는 게 조건이 더 좋대요.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통 본인이 계약자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아들이 계약자라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머니, 오늘 상담받으면 특별 할인도 된대요. 나중에 더 비싸질 거예요. 며느리도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침 간호사가 저희 이름을 불렀습니다. 검진실로 들어가기 전 서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혼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니 아들 부부가 대기실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는 어떠세요? 다 정상이래. 걱정할 것 없대.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서류 작성하러 가볼까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생명보험 얘기가 나온 것도 이상했고 두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해서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딸한테 전화 좀 해볼게. 왜요? 지금 보험 상담사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말에 아들 부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들이 생명보험 가입하자고 하네. 갑자기요? 어떤 보험인데요? 잘 모르겠어. 내가 피보험자고 아들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이래. 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대출 관련된 얘기는 없었어요? 대출?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서명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딸의 말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 부부를 바라보니 두 사람 다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대출도 받으려고 했던 거야? 이 보험으로 대출 받으려고 한 거야?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 그게 사실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으로 약간의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회사 자금이 급해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숨기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네가 갚을 수 있는 거야. 물론이죠. 절대 어머니께 피해 안 갈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대출을 위해 저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딸은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했다고? 너는 왜 와서 참견이야? 이건 우리 가족 일이잖아.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시잖아. 이렇게 속이면 어떡해? 딸이 보험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보험은 고액의 생명보험으로 가입하면 곧바로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료 부담은 고스란히 저에게 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위험한 계약이에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돼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더 이상 할 말 없다. 병원을 나오는 내내 아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재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공증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작성해둔 유언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가져왔어요. 고마워, 딸. 딸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요즘 고민이 많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서 생각할 게 많아진 것뿐이야. 딸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재산 문제로 고민 중이야. 재산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얼마 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 달라고 했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가요? 왜 그런 말을 했대요?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 후로 여러 일이 있었어.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들, 서랍을 뒤진 일부터 전기장판 이야기, 생일에 보낸 형식적인 문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보험 사건까지 모든 것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내 오빠와의 관계도 나빠질까 싶어서.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을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어머니, 돈이 필요할 때는 찾아오면서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더라.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이 결정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생각했어. 이건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부는 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려고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알면 화낼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 재산을 위해서만 연락하는 자식에게 줄 이유가 없지. 딸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고마워, 딸.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관심보다는 돈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결정했어. 너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로 했어. 뭐라고요? 어머니, 장난하시는 거죠? 아니, 진지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장남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무조건 받을 권리는 없어. 나도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어떻게 그동안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래?
네가 어떻게 나를 대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린 결정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내일 당장 찾아갈게요. 그래, 와보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은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오빠한테 말했어요? 응, 방금 전화로 얘기했어. 내일 온다고 하더라. 제가 같이 있을게요. 혼자 마주치지 마세요. 고마워.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내 결정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비록 내일 아들과의 힘든 대면이 기다리고 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재산은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일찍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폭발한 후 경찰의 권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정이었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비워두자.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볼게. 임대를 주는 건 어떨까요? 빈집으로 두면 관리도 어렵고 수입도 생기잖아요. 그것도 괜찮겠다. 부동산에 연락해 볼게. 딸의 제안은 늘 실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리할 것이 많았습니다. 서랍장마다, 옷장마다 오래된 추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앨범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가져가자. 사진은 소중한 기억이니까. 아버지 유품도 모두 챙겨야겠네요. 그래, 그건 꼭 챙기고. 아들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따로 모아두고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 괜히 또 만나면 언쟁만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서 전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직접 만나지 않으셔도 돼요. 며칠 동안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버릴 것, 가져갈 것, 기부할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학창 시절 상장들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들고 있을 때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체구의 안경을 쓴 아들이 상을 받고 활짝 웃던 모습, 그리고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남편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걸 보세요. 오빠 중학교 때 그린 그림이네요. 맞다. 그때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아버지가 공부를 더 강조해서. 그래서 미대 가는 꿈을 포기했던 거죠? 그랬나? 난 몰랐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니? 오빠가 술 취했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꿈과 희망을 더 경청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언제 오기로 했지? 뭐래요? 그때까지 다 정리해야 해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해요. 딸의 도움으로 짐 정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은 대부분 기부하기로 했고 가구는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시골집에는 이미 기본적인 가구들이 있어서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오기 전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본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권을 찾겠다고 하네. 걱정 마세요. 우리도 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했으니까요. 제 친구가 변호사인데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뜻대로 처분할 수 있대요. 그래도 법정에서 아들과 다투게 될까봐 걱정이네.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빠도 결국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과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한 날,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짐을 싸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집은 점점 비어갔고 저는 문득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집 한 바퀴 둘러보실래요? 그래, 잠시만. 천천히 집안을 돌아보며 각 방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방, 아이들을 키우던 시간, 행복했던 순간들과 슬펐던 순간들까지. 이 집의 벽은 저희 가족의 모든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방 앞에 섰을 때 문득 망설여졌습니다.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많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갈까?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소중한 추억인데요. 액자를 조심스럽게 챙기면서 문득 이런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갈등 중이지만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기 전 저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다 둘러보셨어요? 응, 이제 갈 준비가 됐어. 딸의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달려 시골로 향하게 됩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점점 풍경이 바뀌어 갔습니다. 빽빽한 건물들이 줄어들고 푸른 들판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우리 동네 뒷산이지? 맞아요. 저 산만 보이면 거의 다 온 거예요. 낯익은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살던 이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돈되고 깨끗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을이 예전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게. 도로도 넓어지고 집들도 많이 새로 지었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주민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저를 알아보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차가 시골집 앞에 멈추자 이미 이삿짐 트럭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김씨 아주머니. 아직도 여기 사시네요. 오랜 이웃이었던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 사신다면서요. 정말 반가워요.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밥 먹었어요? 내가 음식 좀 가져올게요. 따뜻한 환영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첫날, 낯설지만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관리인이 가끔 와서 청소를 해준 덕분에 생각보다 집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어디에 풀까요? 우선 침실부터 정리하자. 오늘 저녁에는 잠잘 곳은 있어야 하니까. 알겠어요. 트럭에서 필요한 짐만 먼저 내릴게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와 박스들을 차례로 내리는 동안 저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 낡은 소파, 부엌에 오래된 싱크대,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는 너무 낡았는데 새로 사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아직 쓸만해. 우선은 이대로 쓰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냉장고도 오래됐네요. 이건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그건 그래야겠다. 내일 읍내에 가서 알아보자. 짐을 정리하는 동안 문득 이 집에서의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꿨던 작은 텃밭, 아이들이 방학 때 와서 뛰어놀던 마당, 그리고 저녁이면 모여 앉아 나눴던 대화들까지.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 공간에 담긴 추억은 그대로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계세요? 현관문을 열자 인근에 사는 이웃들이 음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과 과일 바구니를 든 노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환영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숙이가 돌아왔구먼. 오랜만이야. 박할머니, 아직 정정하시네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새로 이사 왔으면 첫날은 음식 걱정 말라고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준비했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이웃들은 음식을 내려놓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서로 무관심한 아파트 생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여전히 인정이 살아있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노인의 모임이 있으니 같이 가자. 다들 만나면 좋아할 거야. 네, 꼭 갈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들이 돌아간 후 딸과 함께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시골 음식의 맛은 특별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 그리고 정성이 담긴 찌개까지. 모든 것이 도시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그렇지? 직접 기른 채소는 맛이 다르지. 저도 내일부터 텃밭 가꾸는 걸 도와드릴게요. 벌써 가볼 생각이 있구나. 너도 이제 시골 생활이 좋아? 네, 도시보다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지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네가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딸의 말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딸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불 준비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래, 잠시만. 별이 너무 예뻐서. 정말 예쁘네요. 도시에서는 이런 별 볼 수 없죠. 별을 보면서 문득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아들과 갈등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오랜만에 찾은 시골집 침대에 누우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와 함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마당에는 아침 이슬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몇몇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오랜만에 시골에서 아침 해먹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는 잊고 있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의 회원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지만 아직도 저를 기억하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영수가 몇 년 만이냐? 도시 생활은 어땠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왔어. 우리 마을은 아직 낯설지 않을 거야.
노인의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를 그저 영숙이로 기억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지위나 재산과 관계없이 오직 사람 그 자체로 대하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텃밭 농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내일 우리 집에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꼭 배우고 싶어요. 노인의 모임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요가 교실, 건강 체조,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 회원들은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곧바로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어머니, 적응 잘하고 계시네요. 응, 생각보다 재미있어. 여기는 뭐든 다 같이 하니까 외롭지 않아. 마을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웃들과 대화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에서 느끼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밤이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시에 잠시 일이 생겨 내일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걱정돼요. 오빠가 또 연락할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 여기는 내가 익숙한 곳이고 이웃들도 많아. 외롭지 않을 거야. 그래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뭐든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고마워, 딸. 혼자 남게 된다는 생각에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미 하루 만에 마을에 적응한 저희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진정한 제 자리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을 배웅한 후 저는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래 방치되어 있던 텃밭은 잡초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몇몇 채소들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손끝에서 생명의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영수가 텃밭 일 도와줄까? 아이고, 김할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농사꾼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지. 같이 해보자. 김 할머니의 도움으로 텃밭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새로운 모종을 심으면서 땀을 흘리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상쾌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한 달 후면 상추 먹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하면 더 맛있겠네요. 그럼 먹는 즐거움이 2배지.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회관 앞을 지나치다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노래 교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영수가 들어와서 같이 노래 부르자.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여기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이 즐기는 거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회원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영숙이네 아들은 잘 지내?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죠. 자식들은 다 자기 삶이 있는 법이야.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살면 돼. 단순하지만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복잡한 일상을 단순하게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첫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텃밭 가꾸기, 노인의 활동 참여, 이웃들과의 교류로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도시에서는 항상 긴장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곳에서는 차분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갈등도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와 용서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시골집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인간관계의 따뜻함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에서 온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상속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하나? 저는 두통이 심해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어. 뭐라고요? 오빠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용 증명이 왔더라. 재산 분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재산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 노인의 모임에 갔지만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저희 우울한 표정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영수가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우리 나이엔 걱정거리가 많지. 그래도 여기 있을 땐 즐겁게 지내자고. 노인의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들과의 갈등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 왜? 재산 증여는 이미 법적으로 마무리됐고, 오빠가 주장하는 상속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법정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심리는 있겠지만, 어머니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을 거래요. 변호사님이 다 처리해 주신대요. 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장님은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을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손영숙 씨, 요새 법적 문제로 고민이 많다면서요.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빨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내 조카가 변호사니까. 감사합니다, 이장님.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있어요. 아들이랑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화해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저를 재산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자식이란 원래 그렇죠. 그래도 언젠가는 풀릴 겁니다. 이장님의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법원에서 심리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아,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하나?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오빠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미 오빠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그는 제 자식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법정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심리 당일 딸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시선이 마주쳤지만 바로 눈을 피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고 판사는 아들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상속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아들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생각이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 저희는 정당한 몫을 요구한 것뿐인데. 정당한 뭐? 살아있는 부모 재산을 강제로 뺏으려는 게 정당하니?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이제 체념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선택하셨으니까.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가족으로서는 모두가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시골 생활에 점차 적응하면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정에서 알게 된 분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김치찌개 담당이에요. 네, 박할머니. 열심히 할게요. 우리 영숙이가 솜씨가 좋아서 김치찌개는 항상 맛있어. 저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급식소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족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상황이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수가 너는 딸이라도 있어서 좋겠다. 그러게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미국 가서 연락도 안 해. 명절 때 문자 한 통이 전부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마을 이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손영숙 씨, 우리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도와주실래요? 도서관이요?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책 정리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영숙 씨는 교육도 많이 받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처음이라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급식소 봉사와 도서관 일을 병행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서 채소를 돌보고, 오전에는 급식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잠시만, 내가 한번 볼게. 할머니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우리 엄마보다 더 잘 가르쳐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교사가 되는 꿈을 가졌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결혼과 육아로 그 꿈을 접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요새 너무 바쁘시다면서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아주 건강해. 요즘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노인정에서 봉사도 하시고 도서관에서 아이들도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새로운 일을 하니까 활력이 생기더라.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 딸은 제 목소리에서 활기를 느꼈는지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전에는 걱정됐거든요. 이제는 괜찮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도시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여기가 좋아.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분명 도시와는 달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충만했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자식이 있어요. 응, 있단다. 그럼 왜 할머니 집에는 손자가 없어요? 순간 아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랑 아들이 좀 멀어져서 그래. 가끔은 가족도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그럼 할머니 많이 슬프겠네요.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내 손자 같아서 행복해.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이런 작은 대화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나눔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나눔으로써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제 마음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마을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딸과 자선단체에 나누기로 한 계획이 있었지만 직접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나 생각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세요, 어머니? 내 재산 중 일부를 마을 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니가 지금 행복하게 지내시는 마을에 보답하는 거니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곳에서 새 삶을 찾았으니까. 딸의 지지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산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마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상이 제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활동은 이제 주 3회로 늘었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우리 김장하는 날인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박할머니.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마을 노인들 겨울 김치 담그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일찍 갈게요. 제 답변에 박할머니는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나누는 시골 생활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의 갈등을 피해 잠시 내려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제 집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에 가니 이미 많은 노인분들이 모여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그는 과정을 함께하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영수가 네 손맛이 좋아? 양념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아이고, 겸손하기는. 우리 마을에 온 건 정말 행운이야. 이런 따뜻한 말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지만 인간적인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영숙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 마을 도서관 건립 기금이 좀 부족해서요. 혹시 돈 빌릴 곳이 있나 해서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봤는데 다들 없다고 말하시네요.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저는 이장님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도서관 건립을 위해 기부를 약속했지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니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생각하니 조금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태드릴게요. 이 마을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장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한 불안감보다 나눔의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 물을 주면서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법적 다툼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딸은 가끔 아들의 근황을 전해주지만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요즘 제 생활에 대해 자주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봉사활동 하셨어요? 응, 마을 김장 담그는 걸 도왔어. 내일은 도서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날이고.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걱정 마. 오히려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딸과의 대화는 항상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고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니? 오빠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도시에서 만났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딸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으니까요. 많이 힘든가 보네.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어머니가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계속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찾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진행되면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 투자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꾸미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 기초 공사가 끝나고 상냥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장님은 특별히 저를 앞으로 불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손영숙 여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사님의 큰 기부 덕분에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재산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쓰이는 것이 기뻤습니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아, 웬일이니?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며느리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둘 다 예전과는 달리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할래? 감사합니다, 어머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지난 몇 년간 어머니께 너무 잘못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상처받았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찾아온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거니? 사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것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걸.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네,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망치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었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물질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했던 일들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늦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업 실패 후에 찾아온 것이니 혹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희가 찾아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게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거라는 걸 압니다. 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러지 마라. 일어나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진정한 아들,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이들이 찾아와 사과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대화의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앉아. 너희 사정이 어떤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아들은 자신의 사업 실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욕심을 부려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조언을 무시했던 자신의 교만함까지. 어머니, 이제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요. 그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네 아버지도 그랬어. 아버지 말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돈보다 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그 가르침을 이제야 깨달았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예전의 교만한 태도가 사라지고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괜찮아. 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거든. 아들 며느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지만 진정한 화해의 순간은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발견한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단순히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지만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수와 후회가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끊어진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부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나누고 사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